차갑게 식은 공기가 청와대 만찬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내려앉았다. 최고급 식자재로 만든 요리들은 이미 온기를 잃은 채 은쟁반 위에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크리스탈 잔에 부딪히는 포크와 나이프 소리만이 대화 없는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대한민국 대통령 한강민은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처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위엄과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맞은편에 앉은 아내 차수연을 향한 시선에는 감출 수 없는 권태와 짜증이 서려 있었다. 다음 주 유엔 총회 연설 준비는 다 되어갑니다. 당신이 입을 드레스도 최고의 디자이너가 준비했으니 내일 피팅 일정을 잡도록 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의 그것과 같았다. 부부 사이의 대화라기보다는 의무적인 통보였다. 한강민에게 아내는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완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차수연이 결코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아니, 감히 떠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혼, 그것은 그녀 자신은 물론 그녀의 가문까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적 스캔들이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그녀가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할 리 없었다. 차수연은 말없이 나이프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그 깊은 속을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다. 길고 아름다운 목선, 단아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모든 것이 영부인이라는 자리에 완벽하게 어울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텅 비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의 무미건조한 반응에 한강민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열정적으로 반항하거나 혹은 애정을 갈구하며 매달리는 대신 그녀는 언제나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평온함으로 자신을 무시했다. 마치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사람 같았다. 맛이 없어. 국가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건데. 그가 비꼬듯 물었다. 아니요. 훌륭합니다. 다만 입맛이 없을 뿐입니다. 수현은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늘 그랬듯 조용하고 우아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준이 잠들 시간이 가까워져서요.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자 한강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들. 한민준, 5살 배기 어린아이는 이 차가운 관계를 억지로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자 동시에 한강민의 가장 귀찮은 현실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러시오. 한강민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연이 아들의 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완벽한 실루엣, 흠잡을 데 없는 태도. 그는 다시 한번 안심했다. 저 여자는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못한다. 저 아이가 있는 한,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달콤한 권좌가 있는 한, 수현은 대통령 부부의 침실을 지나 아들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감시하는 경호원들은 익숙하게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가벼운 목례로 답했다. 민준의 방문을 열자 따뜻하고 포근한 아이의 채취가 그녀를 감쌌다. 작은 침대 위에서 동화책을 끌어안고 잠든 아들의 모습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걸터앉아 잠든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른 숨소리, 통통한 볼, 천사 같은 얼굴, 이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참아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이미 흘려야 할 모든 눈물을 마음속으로 삼켜왔다. 민준아, 속삭이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아주 잠깐만 아빠랑 있어줘. 미안해. 아가, 정말 미안해. 그녀는 아들의 임에 길고 깊은 입맞춤을 남겼다. 아이의 온기가, 아이의 냄새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혹독한 시간들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힘이 될 터였다.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을 닫고 나오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단과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눈길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다. 그녀가 챙긴 것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위조된 신분증, 그리고 현금 다발이 전부였다. 지난 1년 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모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향한 곳은 한강민의 개인 서재였다. 대통령의 집무 공간인 그곳은 늦은 밤에도 서류와 책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거대한 원목 책상 중앙에 하얀 편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민준이를 부탁해요. 이혼 서류도. 원망 섞인 장문의 편지도 아니었다. 그저 아들을 부탁한다는 짧은 한마디. 그것은 한강민에게 가장 큰 공포를 안겨줄 비수였다. 수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재를 나섰다. 청와대 내부 지리에 익숙한 그녀는 경호원들의 감시가 가장 소홀한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영부인의 갑작스러운 야간 산책. 누구도 그녀를 막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특권이었고 그녀는 오늘 밤 그 특권을 마지막으로 이용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후문을 통해 그녀는 유령처럼 청와대를 빠져나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감옥을 제 발로 걸어 나갔다. 새벽 2시 비서실장과의 통화를 마친 한강민은 피곤한 기색으로 서재로 들어섰다. 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기운이 다 빠진 상태였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의자에 몸을 던지려던 그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들어왔다. 뭐지? 이 시간에 자신의 책상에 무언가를 올려놓을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또 무슨 불만사항이라도 적어 놓은 건가? UN 총회 드레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투정이라도 부릴 셈인가? 봉투를 뜯는 그의 손길은 거칠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민준이를 부탁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편지를 구겨쥔 채 곧장 침실로 달려갔다. 텅 비어 있었다. 수연이 있어야 할 침대 한쪽은 칼로 자른 듯 반듯했고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드레스룸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평소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몇몇 옷들이 사라진 자리가 눈에 띄었다. 차수현, 그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을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민준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아주 잠시 안도했지만 그 안도감은 곧 더 큰 공포로 바뀌었다. 아이는 여기 있는데 엄마가 없다. 한강민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에게 셔츠 차림으로 달려나가 고함을 쳤다. 영부인 못 봤나? 언제 마지막으로 봤지? 자정 무렵 후원 쪽으로 산책을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하, 그런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단 말인가? 왜 보고하지 않았어? 산책을 즐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셔서. 미처
경호원의 말은 더 이상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구겨진 편지를 폈다. 민준이를 부탁해요. 이 문장은 이혼을 요구하는 것보다, 배신을 선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잔인했다. 이혼 소송은 대응할 수 있다. 언론을 통제하고, 그녀를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고, 양육권 다툼에서 승리하면 그만이다. 정치적 타격은 있겠지만 수습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것은 다르다. 영부인이 야반도주했다. 그것도 5살배기 아들을 버려두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그는 아내에게 버림받은 무능한 남자, 아들에게 무책임했던 비정한 아버지가 된다.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를 동정하는 대신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다. 정적들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자신을 물어뜯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차수현이라는 여자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거지? 그녀가 원하는 게 대체 뭐란 말인가? 그녀의 그 고요한 얼굴 뒤에 이런 무서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말인가? 그제야 한강민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너무 얕봤다는 것을. 순종적인 아내, 야망 없는 여자, 아들에게 발목 잡힌 영부인, 그것은 모두 자신의 오만한 착각이었다. 젠장, 대통령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집어 던졌다. 두려움이 온몸을 잠식했다. 그것은 정적에 대한 두려움이나 지지율 하락에 대한 공포와는 차원이 다른 원초적인 공포였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예측할 수 없는 공격. 바로 그때 민준의 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자다가 엄마를 찾으며 깨어난 모양이었다. 이 엄마. 울음소리는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평소라면 경호원이나 보모를 불렀을 테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아이는 이불을 걷어차며 서럽게 울고 있었다. 민준아. 그가 다가가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아빠를 올려다보았다. 낯선 손길, 낯선 목소리. 아이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엄마는 엄마 어디 갔어? 한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아들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대통령은 지금 제 아들의 눈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단축번호 1번, 최진우 비서실장이었다. 초회 실장, 당장 들어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수화기 너머로 잠결에 깬 최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 무슨 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영부인이 사라졌다. 한강민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들을 내게 남겨두고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대통령 한강민은 길 잃은 아이처럼 홀로 서 있었다. 최진우 비서실장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을 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마주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 가장 엄숙하고 정돈된 공간이어야 할 그곳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혼돈의 중심지였다. 서재 바닥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평소라면 얼음처럼 냉정했을 대통령 한강민은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서는 5살배기 대통령의 아들이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채 겁에 질려 끄끄거리고 있었다. 최진우는 노련한 정치 해결사였다.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종류의 위기는 처음이었다. 이것은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한 가정의 원초적인 붕괴 현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했다. 그는 재빨리 문을 닫고
흐트러진 서류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침착한 행동에 한강민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일말의 수치심이 뒤엉켜 있었다. 초의 실장, 그 여자가 날 배신했어. 일단 진정하십시오. 민준이가 보고 있습니다. 최진우의 시선이 울고 있는 아이에게 향했다. 한강민은 그제야 제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이를 달래는 대신 귀찮다는 듯 손을 뿌리쳤다. 아이는 상처받은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최진우의 마음속에 차가운 계산이 시작되었다. 우선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영부인께서 사라지셨다는 사실은 관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경호실과 관저 직원들에게는 함구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특유의 냉철함이 있었다. 이 언론에는 어떻게 말하지? 기자들이 영부인을 찾기 시작할 텐데. 한강민이 소리쳤다. 공식 발표가 필요합니다. 영부인께서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어 주치의의 권고에 따라 당분간 지방의 한적한 별장에서 요양에 들어가셨다고 발표할 겁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지만 대통령 내외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덧붙이면 며칠은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뻔한 변명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었다. 최진우는 즉시 대변인실에 연락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일사불란한 모습에 한강민은 잠시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민준이는 어떡하지? 당장 엄마를 찾아대는데 부모에게 맡기시는 것이 안 돼.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은 최소화해야 해. 부모 입에서 무슨 말이 새어나갈 줄 알고. 한강민의 편집증적인 반응에 최진우는 속으로 혀를 찼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럼 각하께서 잠시 돌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국정은 제가 대부분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날이 밝으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팀을 꾸려 영부인의 행방을 비밀리에 추적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우가 상황을 수습하는 동안 한강민은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강요받게 되었다. 날이 밝자 배고픔을 참지 못한 민준이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아빠, 배고파. 엄마는 언제 와? 한강민은 난감한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다봤다. 그는 주방으로 향했지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턱이 없었다. 최진우가 혹시 모를 소문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 인원을 제외한 관저 직원들을 모두 휴가 보낸 탓에 텅 빈 주방은 더욱 낯설었다. 그는 찬장에서 시리얼 상자를 꺼내 그릇에 부었지만 우유를 찾지 못해 냉장고만 몇 번이고 열었다 닫았다. 아빠, 시리얼 말고 엄마가 해주는 계란밥 먹고 싶어. 계란밥 그게 뭔데? 그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민준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이의 울음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결국 시리얼이 담긴 그릇을 아이 앞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이거나 먹어. 아빠는 바쁘다. 민준이는 아빠의 차가운 태도에 겁을 먹고 입을 꾹 다물었다. 아이는 시리얼을 먹는 대신 식탁 의자에 앉아 작은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그 모습을 보는 한강민의 마음속에는 죄책감 대신 분노가 치밀었다. 이 모든 혼란과 불편함이 오직 차수연, 그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평온한 일상과 완벽한 이미지를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런 귀찮은 짐 덩어리까지 떠넘기고 사라졌다. 한편 서울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 차수연은 영부인의 흔적을 모두 지운 모습이었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 대신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었고 우아하게 올렸던 머리는 질끈 묶은 상태였다. 그녀의 앞에는 구형 노트북 한 대와
여러 개의 대포폰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지난밤 아들을 두고 나온 순간을 떠올렸다. 심장이 다시 한번 아려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어 감정을 털어냈다. 더 큰 정의를 위해서는 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걸어야만 했다. 그녀의 아들 민준이는 이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그녀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보안 USB를 연결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영부인이라는 이름 아래 남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은밀하게 수집한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수백 개의 파일, 녹취록, 사진들. 그것은 한강민과 그의 배후 세력이 얼마나 깊고 추악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증거의 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성급하지 않았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주춧돌부터 빼내야 했다. 그녀는 그중 가장 사소해 보이는 파일 하나를 열었다. 서해대교 건설사업 토지 수용보상 내역서.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정의의 소리의 탐사보도팀 앞으로 메일을 보냈다. 거대 언론사는 이미 권력의 통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직 주목받지 못하지만 진실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는 작은 매체를 선택한 것은 그녀의 치밀한 계산이었다. 메일에는 긴 설명 없이 수정된 흔적이 있는 토지 수용 내역서 파일 하나만 첨부했다. 원본과 비교하면 특정 번지의 땅이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수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유주는 유령 회사로 보이는 작은 법인이었다. 평범한 비리 사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그 끝에는 TK그룹의 위장 계열사가 있었다. 그리고 TK그룹의 회장 김상범은 바로 대통령 한강민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다. 이것은 연막탄이었다. 적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첫 번째 돌멩이. 그녀는 메일을 발송한 뒤 곧바로 노트북을 셔터 내리고 유심칩을 부러뜨려 병이에 버렸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철저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복잡한 도시의 불빛 너머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통령 집무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최진우가 태블릿 PC를 들고 한강민에게 보고했다. 각하, 어제 발표한 대로 영부인의 요양 소식은 일단 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것을 보시지요. 그가 화면에 띄운 것은 정의의 소리라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기사였다. 단독 서해대교 건설 비리 의혹. 특정 업체에 수백억 특혜 보상. 기사는 차수연이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령회사와 TK그룹의 연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었다. 아직 파장은 크지 않았다.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 작은 기사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강민은 기사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런 좀스러운 기사까지 신경 써야 하나 TK그룹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각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진우의 표정은 심각했다. 시기가 너무 절묘합니다. 영부인께서 사라지신 바로 다음 날 TK그룹을 겨냥한 이런 자료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 여자가 한 짓이라는 건가? 한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료는 내부자가 아니라면 접근하기 힘든 종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부인께서 그냥 가출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겁니다. 최진우의 말은 한강민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침묵,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 과정이었다.
영부인이라는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적의 심장부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한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창밖으로 관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정원 한쪽에서 부모와 함께 억지로 공놀이를 하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웃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엄마가 사라진 현관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한강민은 깨달았다. 차수연이 자신에게 남긴 것은 아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질이자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통해 자신의 발을 묶어두고 밖에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어제 그를 덮쳤던 막연한 공포가 이제는 차갑고 명확한 실체로 다가왔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적과 마주 섰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적,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의지를 가진 적, 그리고 그 적은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였다. 가전에 한강민이 이를 갈며 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수연을 찾아내. 당장 그의 눈은 권력자의 위엄을 잃고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TK그룹의 심장부, 서울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오피스. 회장 김상범은 갓 갈아낸 원두커피 향을 음미하며 아침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칠순에 가까운 나이에도 그의 등은 꼿꼿했고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회장님, 정의의 소리라는 소규모 매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상범은 화면에 뜬 서해대교 건설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런 파리 같은 놈들은 늘 있기 마련이지. 재무팀에 연락해서 법적 대응 검토하라고 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자잘한 일로 내 시간을 뺏지 말게. 그에게 있어 이런 작은 흠집은 제국을 운영하며 피할 수 없는 소음에 불과했다.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그는 훨씬 더 큰 위기들도 수없이 묻어왔다. 하지만 그의 노련한 감각은 이번 소음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속에 섞인 미세한 바람의 변화처럼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정고가 되기 전 최진우 비서실장으로부터 비밀 회동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직접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다. 약속 장소는 인사동의 한 고미술품 갤러리 지하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다실이었다. 밖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그곳은 김상범과 극소수의 핵심 인물들만이 이용하는 아지트였다. 최진우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함 대신 초조함으로 굳어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최 실장, 이 나라 대통령께서 나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 못하시는 모양이지요. 김상범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소가 담겨 있었다. 그는 한강민을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였고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최진우는 모욕감을 애써 감추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회장님, 영부인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요양차 지방에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언론을 막기 위한 위장입니다. 사실은 관저를 떠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서해대교 기사가 터졌습니다. 최진우는 두 사건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강민이 느꼈던 막연한 공포를 그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으로 뒷받침했다. 제보된 자료의 정확성, 타이밍의 절묘함, 그리고 무엇보다 차수현이라는 인물의 과거, 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부인께서는 검사 시절 TK그룹 불법 비자금 사건을 맡았던 차수현 검사였습니다. 당시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되었지만
그녀는 집요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제야 김상범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한 젊고 총기 넘치는 여검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의 철옹성에 감히 균열을 내려 했던 유일한 인물. 그녀가 바로 한강민의 아내가 되어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잠시 잊고 있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을 것이라 얕보았던 것이다. 그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인가. 모든 정황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가출이 아닙니다. 회장님과 그리고 저희 모두를 겨냥한 전쟁 선포입니다. 다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상범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한강민과 달리 그는 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심장부에서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손에 쥔 채 칼을 뽑아든 것이다.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아들 문제와 뒤섞여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멍청한 놈. 김상범의 입에서 경멸이 섞인 욕설이 튀어나왔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자에게 나라를 맡겼으니 이제부터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대통령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우리 쪽 사람들을 쓰겠네. 우리 쪽 사람들. 그 말에 최진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국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오직 김상범 회장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그림자 부대였다. 전직 국정원 요원, 특수부대 출신 해결사, 천재적인 해커들로 구성된 TK그룹의 사설정보팀.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김상범의 제국을 지탱하는 어둠의 기둥이었다. 김상범이 전화를 걸자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한 사내가 다실에 나타났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타난 그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코드네임 헌터라 불리는 정보팀의 팀장이었다. 영부인 차수연을 찾아 24시간 내로 그리고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것을 알아내 금융기록, 통화 내역, 과거 행적, 관련된 모든 인간관계까지 샅샅이 뒤져.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짧은 대답과 함께 헌터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떠나자마지 TK그룹의 정보팀은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차수연의 과거 동료, 친구, 친척들의 통신 기록을 감청하기 시작했고 해커들은 그녀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온라인 계정을 추적했다. 서울 시내의 모든 CCTV 영상이 그들의 서버로 전송되어 안면 인식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서울 전체를 향해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한강민은 책상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을 때 그것이 김상범 회장에게서 온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늘 자신을 각하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통령, 가가가 아닌 그냥 대통령이었다. 그 호칭의 변화만으로도 한강민은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더군. 당신 아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는지 알고 있나? 목소리에는 질책과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후원자의 조언이 아니었다. 주인이 하인에게 내리는 명령이었다.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곧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잠자코 대통령 놀이나 계속하고 있어. 이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리고 명심해. 이번 일로 우리가 쌓아 올린 탑에 균열이라도 생긴다면 당신 자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한강민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치욕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자. 하지만 그는 한낱 재벌회장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아내에게는 배신당하고 정치적 동반자에게는 협박당하는 무능한 남자. 그의 분노는 가장 약한 곳을 향했다. 그는 집무실을 뛰쳐나와 관저로 향했다. 마침 정원에서 놀고 있던 민준이가 그를 보고 아빠 하고 달려왔다. 시끄러워. 한강민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아이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자신을 이 비참한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원수. 차수현의 얼굴만이 어른거릴 뿐이었다. 그의 통제 불가능한 분노와 깊어지는 편집증은 그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한편 그림자 부대의 추적은 무서운 속도로 차수현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헌터의 팀은 차수현이 사용했던 대포폰의 마지막 발신지가 서울 은평구 일대라는 것을 알아냈다. 수백 개의 기지국 정보를 분석하고 그 시간대 유동인구를 계산하여 용해 지역을 몇 개의 블록으로 좁혔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녀의 턱 밑까지 추격해왔다는 신호였다. 같은 시각 은평구의 낡은 오피스텔. 차수현은 창문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며칠 전부터 오피스텔 건너편에 똑같은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이 눈에 걸렸다. 택배 차량을 위장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기척은 평범한 기사의 것이 아니었다. 인터넷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고 가끔씩 전화에서 작은 잡음이 섞여 들렸다. 그녀는 직감했다.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정보망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막강하다는 것을.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숨어있는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방역과 동시에 자신을 도와줄 동맹을 찾아야 할 때였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마지막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는 사람의 번호였다. 박지원 기자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식어 빠진 커피잔들로 가득한 골방 같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독립 언론사 정의의 소리의 유일한 정직원이자 대표이자 기자이자 편집장이었다. 그는 서해대교 비리 의혹 후속 기사를 위해 관련 자료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 대부분의 언론이 침묵하는 지금 그는 이 작은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때 책상 위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가 희미하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보통이라면 스팸 전화로 치부하고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직감이 그의 손을 이끌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기계로 변조된 듯한 성별을 가늠하기 힘든 목소리가 들려왔다. 관악산에는 아직도 가을비가 내립니까? 박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7년 전 한 동료와 나눴던 그들만의 암호였다. 모든 희망을 잃고 법복을 벗기로 결심했던 그날.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관악산의 가을비는 늘 그 자리에 있겠죠 라며 씁쓸하게 나눴던 대화. 그 암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내립니다. 아주 차갑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받은 익명의 제보가 어디서 왔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내일 오후 3시.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방면 4이 승강장. 세 번째 칸에 타세요. 파란색 스카프를 한 여자를 찾으세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지원은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돌아온 것이다. 과거의 망령이, 혹은 정의의 유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여자. 차수연이 다음 날 박지원은 약속 장소에 나갔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약속한 열차가 도착하고 그는 세 번째 칸에 올라탔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파란색 스카프를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평범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박지원은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세월이 흘렀어도 변치 않은 강직하고 서늘한 눈빛. 열차가 잠실역에 가까워졌을 때 인파가 출입문 쪽으로 몰렸다. 그녀는 박지원과 스쳐 지나갔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손이 그의 주머니에 무언가를 스치듯 넣었다. 그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아무도 믿지 마.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박지원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그녀가 처한 위험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지원은 곧바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몇 겹으로 된 암호를 푸는 동안 그의 기억은 7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7년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시의 검사, 지금 제정신이야. 상대는 TK그룹이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부장검사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다. 하지만 이제 갓 30을 넘긴 검사 차수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부장님, TK그룹의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대로 덮는 것은 검사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TK그룹의 분식회계 자료, 차명계좌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치인들의 명단. 그녀와 그녀의 수사팀은 몇 달간의 밤샘 수사 끝에 거대한 괴물의 꼬리를 잡는데 성공했다. 박지원은 당시 그녀의 팀에 소속된 수사관이었다. 그는 차수연이라는 검사를 존경했다. 그녀는 타협을 몰랐고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의 지휘 아래 수사는 거침없이 TK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괴물의 목에 칼을 겨누려는 순간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막아섰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라며 수사팀은 해체되었고 핵심 증인들은 돌연 진술을 번복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한 명은 한강 다리 밑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찰의 발표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과정에서 차수연은 한 남자의 이름을 발견했다. 당시 가장 주목받는 신진 정치인이자 개혁적인 이미지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던 국회의원 한강민. 그 역시 TK그룹의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 명단에 있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그는 돈을 받은 대가로 TK그룹에 특혜를 주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마치 자신의 깨끗함을 위장하려는 듯이 차수연은 그의 교활함과 위선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니라 더 큰 야망을 위해 괴물과 기꺼이 손을 잡은 위험한 인물이었다. 결국 수사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모든 증거는 압수되었고 사건은 역사 속으로 묻혔다. 그날 밤 차수연과 박지원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 결국 졌네요. 선배, 박지원이 분통을 터뜨렸다. 차수연은 말없이 소주잔을 비웠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벽이 너무 높으면 기어오를 생각을 해선 안 돼. 그 벽 안으로 들어갈 문을 찾아야지. 그녀가 툭 던진 한마디의 의미를 당시의 박지원은 이해하지 못했다. 며칠 후 차수현은 검찰에 사표를 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를 경악시킨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가 국회의원 한강민과 결혼한다는 소식이었다. 박지원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가 가장 존경했던 검사가 결국 권력과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적과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아, 부럽다. 박지원은 나지막이 외쳤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USB의 암호를 해제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나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서해대교 비리 의혹의 완전한 실체가 담겨 있었다. TK그룹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헐값의 땅을 사들인 뒤 정부의 개발 계획을 미리 빼돌려 수천억 원의 보상금을 챙겼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였다. 그리고 그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TK그룹에 정보를 넘겨준 최종 배우로 단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었다. 대통령 한강민, 그제야 박지원은 차수현의 거대한 계획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항복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벽 안으로 들어갈 문을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다.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한강민의 아내가 되어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영부인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어 그녀는 남편과 그의 배우 세력인 TK그룹의 모든 비리를 차곡차곡 수집해왔다. 그녀가 한강민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그녀만의 외롭고 처절한 싸움 방식이었다. 박지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한 여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녀가 감당해야 했을 고통과 외로움의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동시에 그녀의 그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에 경외감마저 들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7년 전 자신들이 이루지 못했던 정의를 바로 세울 두 번째 기회였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유일한 동맹이자 세상과 소통할 유일한 창구였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차수현이 보내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TK그룹과 청와대의 검은 커넥션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엮어나갔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깊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박지원의 사무실만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은 거대한 어둠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한 기자의 꺼지지 않는 의지였다.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차수현에게 보내는 나는 당신과 함께한다는 무언의 신호이기도 했다. 박지원 기자의 기사는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섬광과 같았다. 대통령의 다리 TK그룹은 어떻게 국민 혈세 수천억을 삼켰나.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는 차수현이 제공한 치밀한 증거들이 날카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조작된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자금 흐름도, 정의의 소리라는 작은 인터넷 매체의 서버는 기사가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트래픽 폭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주요 언론사들이 애써 외면하는 사이 기사는 SNS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청렴과 개혁을 외치던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나자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로 도배되었고 다음 날 아침으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취소되었다. 청와대 비서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위기가 아니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최 실장 한강민은 관저에서 집무실로 뛰어오다시피 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진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맞았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박지원, 그 자가 터뜨렸습니다. 차수연 검사 시절 함께 일했던 수사관 출신 기자입니다. 그럼 역시 차수연, 그 여자가 배우라는 게 확실하지 않소. 바로 그때 김상범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분노를 감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 무능한 족속들, 고작 인터넷 찌라시 하나 막지 못해서 이 사달을 내 당장 이 불부터 끄지 못하면 당신들 모두 그 불에 타 죽게 될 줄 알아. 전화가 끊기고 한강민은 허물어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사면초가, 아내의 공격, 국민의 분노, 그리고 주인의 협박,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최진우는 달랐다.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그의 두뇌는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판을 뒤집을 단 하나의 방법을 찾아냈다. 각하! 증거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대로 탄핵이라도 당하란 말이야.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권력형 비리에서 치적 문제로 바꿔야 합니다. 최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이 모든 폭로는 국가를 위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남편에게 앙심을 품은 아내의 사적인 복수극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자극적인 스토리에 더 열광하는 법입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들은 증거 자체를 부정하는 대신 증거를 제공한 사람의 신뢰도를 공격하기로 했다. 익명의 제보자, 모두가 그 제보자가 차수연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차수연을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가 아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부도덕한 여자로 만들면 그만이었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최진우는 언론을 조종하는데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다. 그는 보수 성향의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청와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영부인, 오래전부터 심각한 우울증 알아. 측근들 감정 기복 심했다. 단독 입수 영부인, 남성 디자이너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대통령 불화설 실체.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었다. 차수연이 영부인으로서 느꼈던 고독감과 스트레스는 정신불안으로 포장되었고, 공식 석상에서 만났던 디자이너와의 친분은 불륜으로 둔갑했다. 활용점정은 아들 민준이를 이용한 것이었다. 최진우는 청와대 의무실을 통해 민준이가 가벼운 분리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픈 아들을 버리고 가출한 비정한 엄마라는 프레임과 함께 언론에 흘렸다. 카메라는 이제 TK그룹의 비리가 아닌 청와대 잔디밭에서 아들 민준이의 손을 잡고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짓는 대통령 한강민의 모습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며 비련의 주인공을 연기했다. 여론은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권력 비리에 분노하던 사람들의 관심은 한 가정의 비극적인 드라마로 옮겨갔다. 아무리 그래도 애를 버리고 나간 건 심했다. 알고 보니 남편한테 복수하려고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니냐는 식의 댓글들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박지원의 기사는 불륜녀의 복수극에 이용당한 섣부른 폭로로 폄하되기 시작했다. 한강민은 이 역겨운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들을 걱정하는 자애로운 아버지 행세를 했지만 카메라가 꺼진 관저에서 그의 본성은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아내에 대한 증오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아들에 대한 짜증으로 미쳐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서재로 들어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전화해줘. 엄마 없어. 이제 다시는 안 와. 한강민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다. 민준이는 놀라 뒤로 넘어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복도를 지나가던 젊은 여비서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막았다. 한강민은 그녀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다. 뭘 봐, 당장 꺼져. 그의 완벽했던 가면 뒤에 숨겨진 괴물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김상범의 압박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한편 김상범의 그림자 부대는 언론전과 동시에 차수현과 박지원을 향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헌터의 팀은 박지원이 차수현의 과거 인맥이라는 사실에 착안. 그의 모든 것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초소형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고 그의 노트북은 이미 해킹되어 모든 통신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그들은 박지원을 미끼로 차수현이 다시 그에게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은신처 차수현은 낡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온갖 추악한 루머들이 자신을 핥히고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무엇보다 카메라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는 남편의 손에 인형처럼 들려있는 아들 민준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들을 이용하는 저들의 비열함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만 있지 않았다. 슬픔은 곧 차가운 분노로 그리고 더 강한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신공격과 동정심 유발. 그것이 궁지에 몰린 권력자들이 쓰는 가장 낡고 진부한 수법이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더 이상 돌아갈 다리는 없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결정적인 카드가 남아있었다. 이번 공격은 그들의 더러운 프레임 자체를 산산조각 낼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폭탄이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개인적인 복수극이라고 그렇다면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거대한 부패의 실체를 똑똑히 보여주리라. 여론전의 승리는 짧았다. 박지원 기자의 사무실 출입문에는 붉은 페인트로 빨갱이, 매국노라는 욕설이 휘갈겨졌고 밤낮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최진우가 만들어낸 비정한 국무 프레임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진실을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점차 광기 어린 비난 속에 묻혀가고 있었다. 그는 고립되었다. 경찰은 수사에 미온적이었고 동료 기자들마저 그를 피했다. 헌터의 감시망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사무실과 집 주변에는 의심스러운 차량들이 배회했고 인터넷 회선은 누군가 일부러 장난치는 것처럼 수시로 끊겼다. 그는 차수현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자신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순간 그녀의 위치가 발각될 것이 뻔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자신을 다시 찾아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그의 메일함에 의문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역시 익명. 하지만 이번 내용은 TK그룹이나 청와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 중경기업의 탈세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자료는 꽤 구체적이어서
몇몇 인터넷 언론사들이 흥미를 보이며 달려들었다. 박지원은 직감했다. 이것은 연막탄이다. 차수연이 적들의 시선을 잠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던진 미끼. 그는 겉으로는 이 새로운 제보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를 감시하던 차량 몇 대가 그 중경기업의 본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는 차수연이 첫 만남 때 암시했던 두 번째 접선 장소로 향했다. 남산 도서관, 역사 섹션, 조선왕조실록 14권. 그가 책을 빼드는 순간 책장 뒤에 붙어있던 작은 SD카드가 그의 손안으로 떨어졌다. 그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와 SD카드의 내용을 확인한 박지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첫 번째 자료가 단순한 비리의 영역이었다면 이번 자료는 반역에 가까웠다. 파일의 제목은 차세대 전투기, KF-X 핵심 부품 납품 비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국방부의 핵심 국책 사업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TK그룹의 항공계열사가 핵심 항전 장비를 납품하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가의 중국산 불량 부품을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서류에는 가짜 시험 성적서, 뇌물을 받고 안전 승인을 내준 국방부 고위 관료의 서명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음성 파일이었다. 회장님, 얼마 전 비공개 시험 비행에서 결함으로 조종사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용히 처리해 입단속시키고 조종사에게는 두둑이 보상해줘. KF-X 사업이 우리 그룹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잊었나 시끄러워지면 국방부 장관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상범 회장과 현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였다. 국민의 세금 수십조 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이 일개 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기극으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야 할 전투기가 조종사의 목숨을 담보로 한 날아다니는 관이 될 수도 있는 끔찍한 이적 행위였다. 은신처에서 차수연은 박지원이 기사를 터뜨릴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 한강민의 얼굴이 그려졌다. 그는 강한 안보, 강력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대통령이 된 남자였다. 그의 지지 기반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수층이었다. 이 스캔들은 그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버릴 비수였다. 그녀는 그의 성격을 잘 알았다. 그는 위기에 몰릴수록 방어적으로 웅크리는 대신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서 상대를 찍어 누르려 하는 유형의 인간이었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모든 의혹을 힘으로 잠재우려 할 것이다. 그는 분명 대국민 기자회견을 자청할 것이다. 모든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을 자신을 흔들려는 정적들의 음모로 몰아갈 것이다. 차수연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박지원의 두 번째 기사가 터져 나오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비정한 국모 프레임은 한순간에 힘을 잃었다. 국민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스캔들이 아닌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방부 앞에서는 군인권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고 야당은 즉각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궁지에 몰린 한강민은 그리고 그를 압박하는 김상범은 차수연의 예측대로 움직였다. 청와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직접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실 것이라며 생중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기자회견 당일 수백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강민은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그의 뒤에는 최진우를 비롯한 비서진들이 도열해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거짓 선동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박지원의 기사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은 비장했다. 그의 연기에 일부 지지층은 환호했다. 질의응답 시간.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한강민과 최진우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준비한 상태였다. 그는 모든 질문을 능숙하게 받아 넘겼다. 분위기가 청와대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판단한 순간 박지원이 미리 섭외해둔 한 인터넷 매체에 젊은 기자가 손을 들었다. 대통령님, 기사에 따르면 전투기의 핵심 부품인 EOTS-53B 모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부품의 수입 기록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함정이었다. 박지원의 기사 원문에는 핵심 항전 장비라고만 쓰여 있었을 뿐 EOTS-53B라는 구체적인 부품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차수현이 넘긴 내부 보고서에만 존재하는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극비 정보였다. 한강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기자가 구체적인 부품명까지 언급하자 그는 자신이 이 사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준비된 답변 대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기자를 쏘아보며 말했다. 아주 전문적인 질문을 하셨군요. 하지만 그 질문이야말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황된 소설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EOTS-23B 모듈에 대한 결함 주장은 완전히 사실무근입니다. 해당 부품은 완벽한 테스트를 거쳐 정상적으로 납품되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안보를 흔드는 유언비어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강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최진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수입 기록조차 없다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한 것이다. 그는 해당 부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시인해 버렸다. 그것은 차수현이 제공한 내부 자료가 모두 진실임을 대통령 스스로가 온 국민 앞에서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다. 한강민은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다. 그는 차수현이 파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고 그 덫은 그의 목을 향해 정확하게 조여들고 있었다. 은신처의 작은 텔레비전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차수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고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남자가 스스로 파멸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깊은 슬픔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가장 잔인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기자회견은 재앙으로 끝났다. 실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무한히 복제되고 확산되었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스스로 뒤집어버린 대통령. 그 한마디는 차수현이 던진 모든 의혹의 신빙성을 대통령 자신이 보증해준 꼴이 되었다. 청와대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한강민은 집무실에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광적인 분노를 터뜨렸다. 최진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준 시나리오대로 했을 뿐인데. 그는 모든 책임을 최진우에게 돌렸다. 최진우는 핏기 없는 얼굴로 서서 대통령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나 충성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냉정한 계산뿐이었다. 걷잡을 수 없는 여론의 압박에 그동안 정치권의 눈치만 보던 검찰도 마침내 움직였다. 대검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대통령 측근 및 TK그룹 국방비리 의혹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팀장으로는 칼잡이, 독사로 불리는 윤석호 검사가 임명되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기로 유명한 검찰 내 최고의 강골이었다. 김상범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최진우와 한강민을 비밀 아지트로 호출했다. 예전의 위험 있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노회한 맹수처럼 위협적인 기운을 뿜어냈다. 윤석호라니 검찰이 우리에게 칼을 뽑아들었어, 당신들. 이 멍청한 작자들 때문에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공포에 질린 한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계획은 이제 최진우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방법이 있습니다. 최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꼬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국방부 장관과 TK그룹의 실무 담당 임원 몇몇이 공모하여 저지른 개인적인 비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대통령님과 회장님을 속이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말입니다. 희생양을 만드는 것. 그것은 그들이 늘 써오던 방식이었다. 그들은 국방부 장관에게 거액의 돈과 해외 도피,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모든 죄를 뒤집었을 것을 제안했다. TK그룹의 박전무는 회장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했다. 그들을 위한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짜였다. 조작된 이메일과 송금 내역이 증거로 만들어졌고 자금의 흐름이 정확히 그 두 사람에게서 멈추도록 설계되었다. 검찰이 그 꼬리를 무는 순간 수사는 종결되고 몸통은 안전해질 수 있었다. 차수연은 은신처에서 뉴스를 통해 특별수사팀의 구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윤석호 검사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정확히 예측했다. 검사 시절 그녀 역시 권력자들이 어떻게 희생양을 내세워 위기를 탈출하는지 수없이 봐왔다. 박 전무님, 그리고 장관님까지 그녀는 그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주범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박 전무는 김상범 회장의 충직한 신복으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들을 버리는 패로 쓰는 저들의 비정함에 그녀는 몸서리를 쳤다. 무고한 사람이 다치게 둘 수는 없었다. 아니, 덜 나쁜 자들이 가장 나쁜 자들을 위해 파멸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박지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 박지원의 주변은 빈틈없이 감시당하고 있을 터였다.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며칠 후 박지원은 출근길에 자신의 낡은 자동차 운전석 손잡이에 작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메모리 카드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진짜 꼬리는 따로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내용을 확인한 박지원은 경악했다. 그것은 최진우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따로 만나 허위 자백을 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장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당신 하나만 입 다물면 당신 가족들은 평생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딴 생각을 품는 순간 당신 아들이 왜 갑자기 유학을 떠나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야. 녹취 파일과 함께 박 전무의 이름으로 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도 들어있었다. 그 돈은 박 전무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 단계를 거쳐 김상범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투자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몸통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검찰의 수사는 최진우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국방부 장관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정역 사퇴했고 TK그룹의 박전무는 긴급 체포되었다. 언론은 국방비리 게이트, 몸통 드러나나라며 대서특필했고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날 밤 박지원의 세 번째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청와대, 국방장관 허위 자백 강요, 꼬리 자르기 시나리오 입수. 기사는 최진우의 협박 녹취록과 김상범 회장 아들 회사로 이어진 자금 흐름도를 공개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청와대가 직접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였다.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폭발했다. 다음 날 광화문 광장은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수십만 개의 촛불로 가득 찼다. 특별수사팀의 윤석호 검사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검찰총장에게 독대를 요청하여 수사권 독립을 보장받았다. 그리고 그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한다. 지금 즉시 최진우의 꼬리 자르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세 남자의 견고했던 동맹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김상범 회장은 최진우의 무능함에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이제 한강민과 최진우를 자신과 함께 가라앉을 배라고 판단했다. 그는 비밀리에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밀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이제는 버려야 할 카드에 불과했다. 한강민은 공포에 질려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최진우와 김상범이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금고에 숨겨두었던 김상범과의 모든 대화가 담긴 비밀 녹음 파일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언젠가 그에게 배신당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둔 마지막 보험이었다. 최진우는 자신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무너질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파기하기 시작했다. 대통령과 TK그룹의 모든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야 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는 동안 정의의 칼날은 그들의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했다. 굳게 닫힌 대통령 비서실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서는 그들의 모습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저승사자처럼 보였다. 무너져 내리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파멸의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 권력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수사관들이 컴퓨터 본체와 서류 상자들을 들고 나오는 장면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최진우는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었다. 윤석호 검사의 수사팀은 그의 사무실에서 그가 미처 파기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의 흔적들을 발견해냈다. 김상범 회장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직감했다. 최진우가 무너지면 다음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법과 정치를 통한 해결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것. 그는 헌터를 불렀다. 시간이 없다. 김상범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차가웠다. 대여 이상 차수연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여자가 가진 증거, 그 증거를 세상에 내놓을 사람이 사라지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그것은 암살짓이었다. 헌터의 눈빛은 미동도 없었다. 차수현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기자 박지원이다. 그놈을 잡아 그놈을 이용해서 차수현을 둥지 밖으로 끌어내. 그리고 둘 다 처리해. 그날 밤 박지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승리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만약을 대비해 차수현에게서 받은 모든 원본 자료를 여러 곳에 백업하고 있었다. 새벽 2시. 갑자기 사무실 건물에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거리의 가로등마저 깜빡이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지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황급히 노트북을 닫고 하드디스크를 뽑아들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암살자들처럼 신속하고 정제되어 있었다. 박지원은 의자를 집어던지며 저항했지만 그는 평범한 기자일 뿐이었다. 단련된 전문가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강력한 충격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기 직전 그의 눈에 보인 것은 감정 없는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헌터의 얼굴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불빛 하나 없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 묶여 있었다. 온몸이 끔찍하게 아파왔고 입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차수현 어디 있지? 헌터가 그의 멱살을 잡아올리며 물었다. 박지원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대답했다. 내가 말할 것 같나? 말하게 될 거야. 아주 간절하게.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하지만 박지원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차수현과의 약속을 그리고 이 싸움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차수현은 불안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박지원과 약속했던 비상연락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신호가 없었다. 그녀는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박지원의 사무실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목격했다. 검은 승합차, 정전,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벌어진 일방적인 폭력.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싸움 때문에 유일한 동료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가 자책감에 몸을 떨고 있을 때 박지원의 보안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박지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메시지. 내가 가진 모든 원본 자료를 가지고 내일 정고까지 마포대교 남단으로 혼자 나와라. 경찰에 알리거나 딴짓을 할 경우 내 친구는 한강 바닥에서 발견될 거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녀가 나가는 순간 그들은 증거를 빼앗고 자신과 박지원을 모두 죽일 것이다. 그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텔레비전 뉴스 속보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오늘 오전 대통령 아들 한민준 군이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현재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텅 빈 눈으로 물고기들을 바라보는 아들 민준이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김상범의 명령을 받은 한강민이 아들을 미끼로 던진 것이었다. 그들은 이중에 덫을 놓았다. 친구의 목숨과 아들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며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잔인한 심리전이었다. 이제 그녀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이제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을 건 잔인한 게임이 되어버렸다. 항복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이 부정당하고 괴물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이다. 하지만 버티면 박지원이 죽고 어쩌면 아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은신처의 작은 방 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충돌했다. 그들의 함정, 그들의 심리,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마침내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분노와 얼음처럼 차가운 결단력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나약한 여자, 감정에 휘둘리는 엄마로 보았다. 좋다. 그렇다면 똑똑히 보여주리라. 당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녀는 마지막 남은 대포폰을 꺼내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헌터도, 청와대도 아니었다. 그것은 특별수사팀의 팀장, 윤석호 검사의 직통번호였다. 그녀는 검사 시절의 인맥을 통해 비밀리에 이 번호를 알아냈었다. 윤석호 검사님이십니까? 저는 차수현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일 정고. 마포대교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몸통이 직접 나타날 테니까요. 검사님, 당신이 진짜 검사라면 내일 역사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하십시오. 그녀는 항복하는 대신 전쟁의 판을 새로 짜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패를 던질 것이고 그 거대한 도박에 대한민국의 검찰과 언론 그리고 온 국민을 끌어들일 생각이었다. 마포대교는 심판의 무대가 될 터였다. 다음 날 정고. 마포대교는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상범 회장의 지시를 받은 헌터의 팀은 다리 곳곳에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인근 건물 옥상에는 저격수들이 자리를 잡았고 평범한 행인으로 위장한 요원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경계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차수현이라는 변수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다리 남단 교각 아래 검은 승합차 안에는 박지원 기자가 재갈이 물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같은 시각 다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윤석호 검사의 특별수사팀이 잠복하고 있었다. 차수현의 전화는 도박이었다. 함정일 수도, 혹은 미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의 눈에는 이 사건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썩어빠진 권력의 심장부를 도려낼 일생일대의 기회로 보였다. 그는 가장 신임하는 수사관들로만 팀을 꾸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곳, 차수현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원본을 암호화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그 서버의 접속 주소와 암호가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앞으로 자동 발송되도록 설정했다. 그것은 그녀의 목숨을 담보로 한 데드맨 스위치였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한강민이 자신의 서재 깊숙한 금고 안에 보관해 두었던 소형 녹음기였다. 과거 한강민은 김상범 회장에게 배신당할 경우를 대비해 그와의 모든 비밀 대화를 녹음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리고 차수현은 영부인으로 지내는 동안 그 사실을 알아냈고 청와대를 나오기 직전 그 녹음기를 손에 넣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추악한 대화가 담겨 있었지만 그녀가 선택한 것은 단 하나의 파일이었다. KFX 비리가 터지기 직전 시험 비행 중 다친 조종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누던 그들의 대화. 조종사 하나 다친 것 가지고 뭘 그리 소라냐, 대통령 자리 하나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하하.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군인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한강민의 잔인한 웃음소리. 이것이야말로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릴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그녀는 이 음성 파일을 따로 빼내
신뢰할 수 있는 해커에게 전달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전고가 되자 약속대로 차수연이 마포대교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평범한 트렌치코트 차림이었다. 혼자였다. 그녀는 바람을 맞으며 다리 중앙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녀의 담담한 모습에 오히려 매복하고 있던 요원들이 긴장했다. 헌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나타나 그녀를 포위했다. 증거 원본은 어디 있나? 헌터가 차갑게 물었다. 내가 그걸 순순히 가져왔을 것 같아. 차수연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지금 이 시간부로 30분 안에 내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세상에 공개될 거야. 히어튼 수작 부리지 마. 헌터의 신뢰. 요원들이 의식을 잃은 박지원을 차에서 끌고 나왔다. 피투성이가 된 친구의 모습에 차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그를 풀어줘. 그럼 데드맨 스위치를 해제하지. 증거부터 넘겨. 그럼 친구 목숨은 살려주지.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여의도와 강남 일대의 모든 대형 오고에 전광판이 일제히 지지직거리더니 똑같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검은 화면. 그리고 잠시 후 온 서울 시내에 한 남자의 목소리가 지옥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조종사 하나 다친 것 가지고 뭘 그리 소란이야. 대통령 자리 하나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하하. 한강민 대통령의 목소리였다. 그의 경박하고 잔인한 웃음소리가 마이크 잡음과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거리를 걷던 시민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고 전광판을 올려다보았다. 마포대교 위. 헌터와 그의 팀원들 역시 충격에 휩싸여 굳어버렸다. 동시에 모든 언론사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차수연의 마지막 증거라는 제목의 이메일. 그 안에는 지난 7년간 차수연이 모아온 TK그룹과 청와대의 모든 비리가 담긴 서버 주소와 지금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대통령의 음성 파일 원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차수연의 계획대로였다. 데드맨 스위치는 협박용이었을 뿐 진짜 계획은 대결의 순간에 모든 것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박지원의 납치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마지막 명분이 되어주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헌터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임무는 재앙적인 실패로 끝났다. 그는 다급하게 권총을 뽑아 차수연을 겨눴다. 모든 것을 끝내버릴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 다리 양쪽에서 수십 개의 검은 차량들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왔다. 사이렌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중무장한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움직이지 마.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무기 버려. 윤석호 검사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헌터의 팀은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사방에서 총구가 그들을 겨누고 있었다. 일부 요원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무기를 버렸지만 궁지에 몰린 헌터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차수연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인질로 삼으려 했다. 그 순간 정신을 차린 박지원이 남은 힘을 다해 헌터를 붙잡고 있던 요원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균형을 잃은 요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찰나의 순간 잠복해 있던 검찰 저격수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졌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헌터의 손에 들려있던 권총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헌터를 비롯한 김상범의 그림자 부대는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박지원의 상처를 돌봤다. 차수연은 이 모든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안도감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자의 깊은 허탈함과 지독한 피로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멀리. 강 건너편 전광판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저주받은 웃음소리가 악마의 노래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온 국민이, 전 세계가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같은 시각, 청와대 집무실, 한강민은 생중계되는 마포대교의 상황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들었다. TV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내뱉었던 가장 추악한 말을,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겼던 그 순간의 기록을. 하하. 그의 입에서 실성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정치 인생도, 그의 인생 자체도.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버렸다. 심판의 망치가 그의 정수리 위로 내리꽂혔다. 마포대교에서의 진실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진 그날, 대한민국의 시간은 멈췄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어 국가의 심장부에 찍혔다. 국회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여야를 막론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한강민을 따르던 모든 정치 세력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하루아침에 고립된 섬이 되었다. 청와대는 유령의 집처럼 변했다. 직원들은 그림자처럼 그를 피했고, 관저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한강민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이미 아무런 의미도 없는 서류들을 기계적으로 넘기고 있었다. 그는 사임하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그가 추락하는 낭떠러지에서 붙잡고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였다. 하지만 그 지푸라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아침, 윤석호 검사의 특별수사팀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했다. 이번에는 압수수색이 아니었다. 그들의 손에는 피의자 한강민의 이름이 적힌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한강민은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 인형처럼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나갔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남자는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그가 떠난 청와대에는 주인을 잃은 아들 민준이의 작은 울음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다. 대통령이라는 방패가 사라지자 부패한 네트워크의 해체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최진우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년간 한강민과 김상범의 밑에서 저질러온 모든 범죄를 상세히 털어놓았다. 그의 자백은 검찰에게 악의 제국으로 들어가는 지도를 쥐어준 셈이었다. 밀항을 시도하던 김상범 회장은 부산항의 한 화물선에서 체포되었다.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주무르던 노회한 거물은 쥐새끼처럼 컨테이너 박스 안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었다. 그의 체포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TK그룹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으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부패한 관료들,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특혜를 누렸던 기업인들, 권력에 기생하며 여론을 조작했던 언론인들까지 차수현이 남긴 증거와 최진우의 자백을 바탕으로 검찰의 칼날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거대한 성처럼 보였던 그들의 카르텔은 사실 모래 위에 지어진 성에 불과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지원 기자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의 작은 인터넷 언론사 정의의 소리에는 후원금이 쇄도했고, 굴지의 언론사들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앞으로도 가장 낮은 곳에서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차수현이 그의 병실을 찾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함께 헤쳐온 전우애가 그들의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고마웠습니다. 선배, 박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차수현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박 기자가 없었다면 이 싸움은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상처를 치유해야 할 시간이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차수현은 더 이상 영부인도 사건의 핵심 증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시민,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아동보호시설에 임시로 머물고 있던 아들 민준이었다. 넓은 놀이방 한가운데 민준이는 혼자 블록을 쌓고 있었다. 아빠는 잡혀가고 엄마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혼란이었다. 민준아, 나직한 목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엄마의 모습, 아이는 선뜻 다가오지 못했다. 낯설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 차수연은 아이에게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놀이방 바닥에 조용히 주저앉아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아가, 정말 미안해.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을까?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작은 발을 옮겨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와락. 그녀의 품에 안겼다. 이 엄마, 아이는 목 놓아 울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그리움과 두려움을 토해내듯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차수현